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올라왔기에 답을 달아봅니다. 미국 주식 가격과 한국 부동산 가격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즉 상관계수 값이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다. 이런 동영상 올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질문이 왔어요. 서울은 좀 다르지 않나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 선은 미국 주식인데 2019년까지 데이터니까 2020년 폭락한 건 안 나오네요. 아무튼 끝부분은 폭락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검정색 선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 값인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특히 200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시기에 서울 아파트가 저는 낙양의 집가를 올렸던 기억들 나고요. 또 2010년 이후에 미국 주가가 날아갈 때 한국 서울 아파트 가격은 또 부진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라 하더라도 미국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빨간 선은 서울 아파트, 파란 선은 광역시 아파트 가격입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한 후에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국 주식 가격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 비하면, 광역시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서울 아파트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에 영향을 꽤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다시 1.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가 멈춘 걸 보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다. 2. 그러나 그렇게 밀접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즉 해외 글로벌 주식의 가격 변동과 어쩌면 국내 광역시 부동산 가격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값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됩니다.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2008, 9, 10, 11까지 무려 4년간 부동산이 다 침체됐는데 한국은 저때 멀쩡하게 버티다가 남들 다 오르기 시작하는 2012, 13년에 왜 조정받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그 이야기까지 조금 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최상욱 작가가 쓴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제목이 조금 아쉬워요. 제 생각에 이번 코로나19 이후의 부동산 시장 이런 제목을 달고 나왔으면 대박을 쳤을 것 같은 책인데 제목이 좀 심심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2010년, 2009년을 전후해서 딴 나라 부동산 시장들이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가려고 할 때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쪽 부분인데요.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라는 공공분양 계획을 발표했는데 도대체 어느 땅에 공급할 것인지 다들 궁금해했다.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양호한 입지 조건을 자랑하면서 가격은 더 낮은 보금자리 주택이 2009년 시범 사업으로 첫 삽을 뜨게 된다. 공급이네요. 그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나빠졌잖아요. 그 경기가 나빠진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경기 부양도 할 겸 또 집값도 잡을 겸 대대적인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나선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의 주택 규모는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4년간 총 54만 가구가 시행인구를 받는다. 왜 조정받았는지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암만 나빠도요, 공급이 완전히 부족하면 희소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좀만 조정받아도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넘쳐나고요. 반대로 공급이 넘쳐나게 되면 특히 보금자리 주택처럼 기존에 있던 집보다 훨씬 싸게 공급이
54만 가구나 진행된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 사면 되지라면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즉 공급의 동향에 수요가 반응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15-16년부터 집값이 왜 오르게 됐는지 요것까지도 최상욱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인데요. 2013년 이른바 4.1 대책. 저는 벌써 이거 잊어버렸는데.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급격히 줄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4.1 대책으로 인해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계획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하, 주택 공급의 급격한 증가를 이게 시급하게 차단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게 바로 4.1 대책의 핵심이었고요. 그 뒤 1년 뒤입니다. 2014년 9.1 대책이 저는 핵심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정책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급 축소와 수요 촉진책을 발표했는데 특히 공급 축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활용점정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정책이 발표된지 여러분 아시죠? 택촉법 폐지가 나왔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정책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LH공사, 정부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죠. 이 공기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시장에 뿌려주는 신도시 개발 정책인데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물론 폐지는 안 됐습니다만 그때 폐지를 밝혔고 LH공사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무슨 정책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공급 관련 대책들은 정말 주의 깊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핵심적인 수도권 지역들의 집값은 경기에 민감하며 특히 미래 공급의 확대 또는 축소를 결정짓는 정책이 나올 때 반응하기에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에 비해서 부분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